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동해안과 남부지방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후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와 영남, 강원과 전남 지역 등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내일 부산과 광주 등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30.6도입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지난 2011년 통일본 대지진 참사로 신음하는 일본인을 돕기 위해 KBS가 마련한 모금방송. 무토 주한 일본 대사도 한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생방송에 출연해서는 한국민들의 온정이 성숙한 한일 관계의 밑거름이 될 거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국 분들이 우리 일본 국민에게 보내주신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우리는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모토 주한 일본 대사는 그로부터 6년 뒤인 2017년 5월 일본 고쿠 출판사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라는 제목의 책을 다음 달 1일 출판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위기 시기에 한국인이 친북 반일 대통령을 선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책의 저자는 앞서 한국 국민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던 모토 전 대사. 채널A 보도.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이라 지칭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일이 한국 관료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과 얼굴을 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한국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무토 전 대사, 일본 전쟁 범죄 기업들을 대변하는데 발벗고 나서고. YTN 보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는 일본 정부가 비슷한 소송이 걸린 자국 기업들에게 개별 배상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 영향이 불가피한 데다 새로운 소송도 잇따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무토 전 대사, 전범 기업 걱정부터.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도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일 관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무토 전 대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전범 기업이 배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한국 정부 인사를 만나는데 주선해준 사람은 이명박 정부 외교부 장관이던 유명한 씨. 유명한 씨는 누구를 연결해줬을까? YTN 보도.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을 지낸 뒤 2011년부터 김앤장 고문을 지낸 유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1월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와 당시 인수위 소속으로 외교부 장관 지명이 유력했던 윤병세 전 장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무토 마사토시는 당시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씨는 강제징용 사건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변한 김앤장의 고문이었고, 한편 얼마 전 유명한 씨는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외교의 실종을 우려했고, 무토 전 대사는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면서 일본은 이런 판결을 내지 않는다며 한국을 이상한 나라로 만드는데, 이 두 기사에서 빠진 것은 두 사람 모두 일본 전범기업을 대변하는 입장이란 것. 한편 무토 전 대사, 주한 일본 대사로 재직할 당시 KTV에 나와서 했던 말. 과거의 문제는 사람 마음에서 간단히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한국과 협조해야 됩니다. 이런 무토 전 대사에게 해주고 싶은 말 최순실 씨가 대변하는데, 나 또 드시라고.
낙도 드세요? 네? 낙도. Introducing the Unleashed. 배터리가 다 돼서 전화를 못 받았어. 나중에 하려다가 잘까봐 안 했어. 그게 말이 됐니? 내가 무슨 바보니? 그 말을 믿으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손해야. 이 바보야 그냥 떠나. 남자답게 말도안되는 말 그만해 좀 제발. 끝났단 건 왜 몰라? 왜 이제 와서 이래? 탱글 좀 Shut up. 나나나나나 Shut up. 저부 저쪽 분명해. 나나나나나 저부 저쪽 분명해. 나는 가기 싫은데 친구들이 가재서 할 수 없이 갔다가 재미없게 있었어. 그게 말이 됐니? 내가 무슨 바보니? 그 말을 믿으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손해야. 이 바보냐 그냥 떠나. 남자답게 말도안되는 말 그만해 좀 제발. 끝났단 건 왜 몰라? 왜 이제 와서 이래? 탱글 좀 Shut up. 나나나나나 저부 저쪽 분명해. 나나나나나 저부 저쪽 분명해. 전 주한 일본 대사 무토에게 나토나 드시라고 한 오디오 파노라마와 함께 김용민 라이브 2부 시작했습니다. 자, 이어 들으신 음악은 언니스의 샷업이었습니다. 예.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함께 달리고 있는데요.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 올라오고 있는 거 아시죠?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콩으로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4805번 쓰시는 분, 더운 여름 용광로 밑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 직원 모두에게 바칩니다. 여행을 떠나요. 부탁합니다. 아이고, 노래 나갈 시간이 있을까요? 예, 없죠. 뭐 내일이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노래 우리가 아이템을 다 소진을 해버렸어요. 예, 내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필 씨께 좋습니까? 아니면은 이승기 씨께 좋으시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올려주세요. 예. 자, 2509번 쓰시는 분 신청곡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 럼블피쉬. 존경하는 아베 신조 총리께 바칩니다. 꼭 좀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역시 네, 아베가 물러나는 날 전까지 항상 기억했다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31번 쓰시는 분 청취율 조사 왔습니다. 그래서 1등으로 김용신 라이브. 그 김용신이라는 DJ가 있어요. 예, 아는 분인데 김용신 라이브. 정말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죠? 아, 가슴이 찢어집니다. 진짜 그러셨다면은 예, 김수민 라이브가 차라리 낫지 김용신 라이브라니. 예, 잘했죠? 뭘 김용민 라이브라고 하셔야 잘한 겁니다. 예. 자, 여러분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자,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계속해서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가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현 의원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정부가 백지수표로 사용하려 한다며 추경안 심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현재의 한일 관계를 생각할 때 최대의 문제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오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품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개월째 파행을 겪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26일 과도기적으로 경사노위 6인 대표자 회의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밝히리. 오늘 이야기는 첫 단추의 중요성.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네, 퀴즈부터 내시죠. 예. 퀴즈요? 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에 있는 이 섬 이름. 아, 그래요.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누리고 그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예. 땡땡은 우리 땅.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명백히 우리나라 땅인 이 섬의 이름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저 KBS 포항 방송국 네. 땡땡 중계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대한민국 이 땅에서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이 KBS 1라디오예요. 예. 지금 독도에서 유재일 씨 목소리가 지금 방송되고 있는 거예요. 야, 예,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진우 방송은 거기서 방송이 안 돼요, 전혀. 예. 꼼꼼한 디스. 네, 김용민 라이브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정답을 말해버리셨네. 예? 정답을 말해버리셨네. 그랬어요? 네. 뭐 놓치신 분들 계시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밝히리, 유재일의 밝히리. 오늘 이야기는 뭐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얘기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한일 관계 3대 난제가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독도 네. 문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사 왜곡도 뭐 역사 왜곡이 사실 위안부 피해자 문제기도 하고 징용 문제기도 하죠. 그렇죠. 역사 왜곡은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강화조약을 하는데 그래서 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를 하는데 네. 이제 우리하고 일본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건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초대를 못 받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네. 예. 이거 어떤 겁니까? 언제 맺어진 조약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전쟁 중에 이 협상이 있었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네. 미 군정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이 미 군정하에 들어간 일본은 협상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정부가 없으니까. 그렇죠. 정부가 없고 이게 일본 정부를 수립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이 샌프란시스코에 전범국이죠. 이때는. 그렇죠. 이때는 전범국이고 죄인인 거예요. 죄인 상태로 불러다가 다 몰아붙이는 거죠. 나머지 나라들이.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65년 한일협정에서는 네. 독립된 두 국가 이 사이의 협정인데 한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의 네. 65년 한일협정에서는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때는요. 일본은 전범국이었다는 거죠. 전범국 입장에서 다른 나라들하고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수십 개 피해국들이 몰아세우는 분위기에서 협상력 없죠. 협상력 없는데 계속 미국이 보호해 줍니다. 네. 일본을 오히려.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거에서 강화조약의 몇몇 부분에서의 아쉬운 점을
정확히 그 문구와 함께 예. 정리를 하자는 얘기죠. 그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네. 우리가 발언을 하고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면은 네. 지금 이런 논란에서 네. 우리가 시비의 한 당사자가 될 이유가 없어요. 당위의 한 네. 당사자가 그쵸. 됐을 텐데요. 그래서 예. 여기서 그러니까 1장은 뭐 일반적인 총론이고요. 2장부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평화시 선언에 네. 제1조 A항의 문제가 생각합니다. 네. 문제가 발생해요. 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네.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독도가 없죠. 독도가 없네요. 네. 근데 무수히 많은 섬들이 있는데 네. 그 독도가 굳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독도를 뭐 네. 이게 일본 거냐 한국 거냐 그렇죠. 헷갈릴 여지가 있나요? 없죠. 근데 여기서 울릉도 및 부속도서 요렇게만 했어도. 울릉도 및 부속도서. 네. 예. 그리고 여기서 부속도서 한국의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 그리고 그 부속도서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갔어도 일본이 이렇게 생떼를 부릴 수 있는 여지가 확 줄어드는데.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 이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여기서 요 하나에 거기서의 그걸 가지고 생떼를 부리는 거죠. 2조 A항에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표현이 없어서 네. 울릉도만 떨렁 있어서 네. 이걸 빌미로 해서 일본은 그러면 독도는 뭐 예외가 됐으니까 당연히 뭐 우리 땅이겠네 이렇게 우기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죠, 우기는 거. 근데 말장난이죠. 네. 말장난이죠. 이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대마도 내놔라 이랬으니까. 만약에 강화조약을 우리가 참석을 했었다면 분위기 많이 달랐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 이후에 그러면 지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럼 양자 사이에 독도는 우리 땅이다 딱 명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딴 나라들 없으니까. 네네. 울릉도 부속도서로 보고, 예. 울릉도 부속도서로 두고 양자 협정을 하면 되는데. 전범국 일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의 전범국 입장에서가 아니라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권 국가로서의 협상에서는 일본이 절대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래요. 그 한일 협정 당시에도 이걸 명확하게 네. 구분 지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때 이제 나온 발언이 그런 거 아니에요? 폭파. 독도 폭발론. 네. JP가 했다는 말. 네. 뭐 그게 논란이 되면 한일 사이에 분쟁거리가 되면 폭파해 버리면 폭파해서 없애버리자 뭐 이런 황당한 얘기까지 되지 않겠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설이 있고. 웃을 얘기가 아닌데 진짜 지금에서 생각하면 황당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법이 되는지 모르겠고. 근데 말이죠. 네. 일본 이런 식으로 얄팍하게 네.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또 뭐 사실 이거 말고도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네. 그 어떤 그 조문상의 허점, 미비점 이런 것들을 헤집어서 네. 일본의 이익을 관철하려 한 네. 그런 대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일본을 봐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미국이 뒤에 후견인으로서 해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14조 A항은 이런 게 나옵니다. 일본이 전쟁 중 일본에 의해 발생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생존 가능한 경제를 유지하면서 그러한 모든 피해와 고통의 완전한 배상을 하는 동시에 네. 다른 의무들을 이행하기에는 일본의 자원이 현재 충분하지 않다는 것 또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말이 긴데요. 무슨 조항이 이래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이 다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일본이 전후에 못 나서 돈도 없고 자원도 없어서 네. 얘들한테 다 받아내면 그러니까 깎아주자. 네. 한마디로 간단하게 하면 깎아주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뒤에서 후견하면서 네. 일본 좀 봐줘 피해국들아 이러고 피해국들은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하죠. 그렇죠.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하고 일본은 미국 형님들 이러지 말아주세요. 말려주세요. 후견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14조 A항에서 네. 모든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아니라 깎아달라고 한 게 있다고. 네. 그리고 이거로서 종결됐다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일본은 이걸 되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거죠. 아니 근데 14조 A항 같은 경우 네. 일본이 생존 가능한 경제를 유지하면서 네. 모든 배상을 다 하기는 일본의 자원이 현재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51년 봐줘야 한다. 그렇죠. 51년, 52년 기준이죠. 그렇죠? 1951년, 1952년 상황인데 네. 지금 일본이 세계 경제 대국이 됐으면은 네. 지금 사실은 생존을 걱정하는 단계는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마땅한 배상과
네. 보상이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때 도장 찍은 그 피해국들도요. 네. 야, 이거 14조 A항 때에 의해서 피해 보상은 일본한테 너무 적게 받았어. 니네한테 우리가 100% 보상 받은 게 아니라 미국이 봐달라 해서 봐준 건데 니네 양심적으로 더 좀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네.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 아예 못 들어갔으니까 양자협정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네. 일본은 자기네들이 준 피해 대비 충분한 보상을 그 어떤 나라한테도 하지 못했어요. 능력이 없었을 땐 없어서 네. 능력이 생겨서는 나몰라라로. 참 어렵네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린 그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때 참석하지 못했어요? 아니, 전쟁이 났더라도 경황이 없더라도 아니 이거 사람 하나 보내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미국이 교전국으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교전국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전쟁을 한 전쟁 당사자로 우리나라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미국이 정말 그때 우리를 불러줬으면 얘기가 많이 달라졌을 텐데. 교전 당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피해 배상 이런 것들 네. 안 해도 되겠네. 뭐 이렇게 일본이 이런 논리를 또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에 대한 그거는 65년 한일협정으로 이때 해결 안 하고 한일협정으로 넘기고 한일협정은 또 거기대로 또 미흡한 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독립군도 있었고 광복군도 있었고 그렇게 맞서 싸웠는데 말이죠. 미국한테 물어봐야죠. 왜 인정을 안 해줬는지.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뭡니까? 독도입니다. 독도. 네. 예, 독도입니다. 네. 대한민국 영토 독도입니다. 자, 4440번 쓰시는 분, 네, 동해에 있는 독도입니다. 맞히셨습니다. 네. 5039번 쓰시는 분, 독도 6살 우리 딸도 아는 독도는 우리 땅. 근데 왜 일본 사람들은 모를까요? 라고 하셨고요. 김용민 라이브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에요. 김용민 라이브.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방학해서 부모님과 함께 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답을 보내신 건 아니고. 감사합니다. 1041번 쓰시는 분 정답은 독도입니다. 얼마 전 아들이 독도는 우리 땅 가사 알려달라고 해서 검색해봤더니 많이 바뀌었더군요. 그래요. 새로 바뀐 가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87km? 예. 외로운 서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 132, 북위 37, 평균 기온 13도, 강수량은 1800. 독도는 우리 땅. 오징어 꼴뚜기 대구 홍합 따개비. 예전엔 딴 가사였는데요. 그러게요. 예. 오징어 꼴뚜기, 대구 홍합 따개비, 주민등록 최종덕 2장, 그리고 김성도 19만 평방미터 799에 805 독도는 우리 땅. 네. 여기 또 우리 KBS 독도 주파수도 좀 넣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예. 마치신 분들 네. 축하드립니다. 1970번 쓰시는 분도 보내셨어요. 인생 외로운 거죠. 하지만 동해의 독도는 외롭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유재일 평론가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답 맞히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발길이 유재일의 발길이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그간 국내 은행과 카드사 같은 여신 전문 금융사들이 일본 자금을 저금리로 국내에 들여와 대출이나 영업 재원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금융 분야로까지 확대될 경우 이제 그 자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미리 대비를 해놔야 하는 것일까? 금융당국은 어떤 전략으로 상황 대비를 하고 있는지 관련한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말 바쁜 분입니다. 저희가 잠시 전화로 초대했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내려진 지 3주 정도 지났습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수출 규제 조치가 이제는 금융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빼가는 거 아닌가 염려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아직까지 금융까지는 확대된다. 뭐 이런 기미는 조짐은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금융 보복에 대해서도 이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6월 말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일본 국적을 단 돈이 우리나라에 한 53조 원 정도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좀 세부적으로 나눠 보면은요, 뭐 주식에 한 13조 원, 이 중에 이제 일본 연기금도 주식 투자 하잖아요. 네네. 연기금 자금이 한 6조 원 정도가 들어와 있고, 채권 자금도 한 1조 5천억 이상이 이제 일본 국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네네. 기타 투자라고 해서 일본이 뭐 직접적으로 들어온 투자를 한 금액도 우리나라 뭐 제조업이나 이런데요. 예. 13조 원이 넘고 또 하나가 국내 금융권, 가령 국내 은행이라든가 뭐 여신 전문 금융사가 엔화 자금 우리가 쉽게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엔화 자금. 네네. 이렇게 차입한 게 한 20조 원 정도가 돼서 전체 약 한 53조 원 정도가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만약 금융 분야로까지 수출 규제 조치가 확대된다면 이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자금 규모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앞서 말한 이제 주식이나 채권은 못 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예. 자기네들이 팔고 떠나면은 그 손해잖아요. 그렇죠, 손해를 아무래도. 보고 파는 거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금융 보복을 쓴다면은 앞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국내 금융기관들, 뭐 시중은행이라든가 예. 여신 전문 금융사가 빌렸던 한 20조 원 정도 되는 돈들을 만기가 도래했을 때 만기 연장을 안 해주고 그냥 찾아가는 방법. 이런 걸로 아마 보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여신 전문 금융사들이 왜 이렇게 일본계 자금에 의존해 왔을까요? 의존도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역사도 꽤 긴데요. 이제 여신 전문 뭐 여전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돈을 대출해 줄 때는 고객 예금도 함께 해가지고 그 돈이랑 뭐 자기네들 채권 발행해가지고 우리 대출을 해주는데 네. 수신 기능이 없는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이 마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엔화 자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랜 저금리가 있었단 말이죠. 쌌습니다. 대출 금리가.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이제 뭐 대부금융업, 대부업 쪽에 뭐 과거서부터 굉장히 많은 엔화 자금이 들어와 있었고 이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서 꽤 많이 좀 의존도가 높은 그런 편이 된 것이죠. 네. 외환 위기 당시에 일본 금융사들이 우리나라로 흘러간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회수했다가 위기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요. 그때 얼마나 얄밉고 그냥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해야 되는 겁니까? 저도 면밀히 좀 보고 있고요. 네. 이제 IMF 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뭐 쉽게 무너졌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 하나에 분명 일본도 한 몫을 차지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게 뭐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뭐 기록적으로도 나와 있었는데요. 네네. 당시 얘기를 좀 이제 들어보면 네. 우리가 일본한테 1년짜리 단기 외채를 좀 많이 끌어다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1년 내에 이제 갚아야 되는데 또 연장해주고 하니까 이제 바로바로 이제 썼죠. 근데 얼마나 많이 우리가 단기 외채를 썼나 봤더니 당시 외환 보유액 대비 20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3배 넘게 빌렸다 쓴. 당시 외환 보유액이 한 30조, 40조 됐다라고 하니까 100조 원을 이 단기 외채를 빌려다 썼는데 이게 또 대부분 일본한테 빌려다 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IMF 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일단 1년이니까 짧게 만기가 왔잖아요. 네. 연장해서 우리가 또 빌리려고 하는데 그때 일본이 완전히 지갑을 닫아버리면서 정말 우리에게 치명타를 입혔던 그러니까 뭐 일가 경제 전문가에 따라서 IMF의 뭐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일본이다라고 또 주장하는 분들도 실제 계시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좀 염두에 두면서 오늘 금융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도 그때 우리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마 또 그런 수법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금융보복 쪽에서는 현재 실물 경제에 대한 보복보다는 상대적인 우려가 덜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만기 연장 안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나 국가신용등급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어디서 이제 차원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당국에서는 지금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이제 직접 투자로 들어간 뭐 제조업 쪽에 한
9조 원, 또 도소매 업체 한 2조 8천억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요것들은 빼가면은 이제 업계가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당국이 좀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제 이런 보도도 접했고요. 지금 이제 우리의 돈주머니는 한 10조 원 정도 정책금융, 또한 7조 5천억 무역금융 그래서 한 17조, 18조 원 정도의 일단은 이제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예. 만에 하나 이제 금융보복 뭐 비슷하게 일본이 치고 들어올 경우에는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겠다. 이런 이제 정부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 대책까지 일단 세워 놓았군요. 뭐 그냥 막연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IMF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라면서 일본에게 강경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IMF를 맞았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이 그런 경제의 이 도발 카드를 꺼내기 전에 아베 총리를 만나서 외교로서 해결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당시를 한번 짚어볼게요. 제가 이제 생생히 기억하는 게 이제 1995년이었거든요. 왜 기억하냐면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었던 시기였어요. 아, 그래요. 예. 그때 일본 관료들의 뭐 거의 이 망원 릴레이가 나왔던 시기였었거든요. 입만 열면 망언을 했던 시기였고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그 이제 유명한 일본의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는 발언을 했고 그로부터 약 한 1년 8개월에 IMF가 와서 마치 이게 이제 도식처럼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버르장머리 발언 때문에 일본이 이걸 꿍 하고 있다가 IMF 때 우리의 뒤통수를 쳤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꿍 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태세는 이 뒤통수를 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무서워서 또 이렇게 뭐 대통령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국민이 바라는 바는 아닐 거예요. 예, 물론 뭐 끝없이 뭐 대립하고 갈등을 빚는 거 이런 방법을 또 바라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자, 근데 그 K74386645번 쓰시는 분이요.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IMF 때 일본이 투자금을 뺀 것은 한국이 방만한 부실 경영을 했으니까 돈을 뺀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도 부실 우려가 있으면은 손절하지 않습니까? 당시 일본이 한국이 미워서라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글 보내셨어요. 네, 그것도 타당한 게요. 이제 일본은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우리가 1년 단기 외채를 연장해주지 않는 것이 감정적으로 연장해준 것이 아니다. 당시 IMF의 방침이었었고, IMF에서 거의 구제금융을 받을 국가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연장해 주느냐? 그러니까 절대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그 메시지도 역시 굉장히 많은 팩트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런 아쉬운 대목이 있는 거죠. 상황을 돌아서 보면은. 알겠습니다. 또 일본의 경제 보복이 오래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 말 맞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굉장히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정신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 날 여의도에서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토론을 했던 게 뭐였냐면 삼성전자하고 요즘 SK 하이닉스의 주가와 외국인 투자자의 행태입니다. 이제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가령 SK 하이닉스 주가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보복 이야기 나오고 거의 한 10% 넘게 올랐고요. 삼성전자는 뭐 잘 버티고는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묻지마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살까 외국인들은 이게 되게 악재잖아요. 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세계의 치명적인 부품을 일본이 수출 안 해주게 되면은 이게 뭐 9월 10월 가면은 공장 문 닫아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왜 살까? 거기에 대한 굉장히 치열한 이제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아직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린 결론이 일본이 장기전으로 가지 못할 거라는 거에 이제 베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냐면 앞서 물어보신 게 경제보복이 장기화되면 경제가 치명상을 믿게 된다라고 동의하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 일본이
정말로 과거 행태와는 다르게 이제 장기전을 펼칠 경우에는 글쎄요, 우리의 받는 타격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일본이 장기전을 펼 건가 안 펼 건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큰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이고, 뭐 저희 바람도 역시도 장기전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정말 장기전으로 이게 가게 될 경우에는 일본도 타격을 입겠지만은 네.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 타격도 너무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단히 대비하면서 치밀하게 또 앞날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일본이라는 그 행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도 많은 좀 덧붙이면은 아베 그 배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하더라고요. 네. 분명히 못 그런다, 중장기전을 못 가는 스타일이다라는 얘기를 또 하신 분도 있는데, 네. 좀 그런 낙관보다는 우리가 좀 준비는 분명히 우리의 히든 카드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대도 일본에 대한 경제 의존도도 많이 줄여서 뭐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해도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경제 체질 개선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나가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시 40분 됐네요.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박경은 씨. 네, 월요일 퇴근길 정체는 일찍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 일산 쪽으로는 시흥에서 송내 쪽으로 정체고요. 구리 판교 쪽으로는 광암도 랩도 송파 부근 다시 판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반대 일산 판교 쪽으로 김포에서 송내까지 13km 구간 속도 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 동탄에서 수원 부근 또 판교 일대 유로 양재에서 한남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부근 신갈에서 수원 쪽으로 속도 줄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서평택 분기점 부근입니다. 4차로와 갓길 막고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이후로 발안에서 비봉 부근 또 매송에서 용담터널,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일찍부터 금천 쪽으로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다시 월곡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권력의 중심인 국민의 뜻이 궁금하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라. 민심으로 읽는 정치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 여론조사로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용호 쌍박 모셨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당직을 얻으셨어요. 정책위 의장. 네. 예. 뭐 잡일이 많네요. 자, 그러나 방송 떠나지 마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항상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일본의 경제 보복에 강력하게 대응한 점이 지지율 상승세로 이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두 분은 이번 리얼미터 조사 결과 일부 시간에 이제 개요를 설명해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 결과 보셨지 않습니까? 오늘 또 화제가 됐었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아무래도 뭐 지금 말씀하셨던 진단이 맞겠죠. 국민들도 위기감을 굉장히 느끼고 어쨌든 정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대응해야 된다. 그렇지. 라는 이제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간층 그 지지율이 마니문 대통령 그 지지율 쪽으로 결집이 된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한국당이 뭔가 외교적 해법을 자꾸 강조하는데 가만히 그 외교적 해법이라는 것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숙이고 들어가자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 사실 굉장히 큰 취지로 보면은 좋을 듯 보이는데 근데 이제 막상 솔루션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정상회담 뭐 하자 특사 보내라 이건데 정상회담 특사 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 과연 우리가 그걸 제안한다 그래서
참의원 선거 끝나자마자 아베 총리의 일성이 어쨌든 한인 청구권 협정에 기초해가지고 네. 이 제대로 한국이 답을 가져와라 이렇게 나오는데 답을 가져와라 이랬어요. 근데 이게 무슨 정상회담 그 제안을 하거나 특사를 보낸다 그래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특사 보내면 진짜 아니 이게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자칫하면 이게 숙이고 들어가자 이런 거기 때문에 한국당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사 이익도 일정에 포함된 게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이제 반일 정서에 기반해서 이제 지지 오른 건 사실이지만 좀 뜯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대통령의 강경 드라이브 이게 이제 국민 정서에 좀 부합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도 초당적 대처하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5당 대표와 대통령이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세 번째로는 국민들이 뒷받침을 해줬죠. 불매운동을 가열차게 좀 전개했으니까요.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로 확산되고 있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게 뚝뚝 그 일본의 손해가 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그 일본에서 굉장히 자극적 발언이 나왔습니다. 후지 TV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만이 해법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야욕이 드러났기 때문에 내정 간섭으로 읽혀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좀 뭉쳐야 할 때다. 이런 어떤 인식이 중도층이나 진보층한테 형성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올랐고요. PK 40대 30대 학생 이런 측에서 올랐습니다. 반면에 또 한국당에서 좀 이런 그 반일 정서의 근거에서 좀 지금은 좀 대통령 중심으로 좀 뭉쳐야 하는데 좀 비협조적인 어떤 모습을 좀 띄었어요. 한국당 모습이 그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한국당 지지는 좀 빠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더라도요, 더불어민주당의 상승세가 또 눈에 띕니다. 자유한국당은 하락을 했고, 자유한국당이 아무런 이 실수나 혹은 뭐 책임질 일을 했거나 한 것도 아닌데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어정쩡했죠, 스탠스 자체가. 왜냐하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렇게 이제 황교안 대표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제 여야 5당 대표와 대통령 면담에서 합의문에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그 부품 소재 산업을 지원하는 거 이런 문항들을 넣지 못하는 황교안 대표가 이 원내대표한테 물어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을 넘기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됐고요.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읽혀지기는 국민들한테 어정쩡한 좀 느낌이 들지 않았나. 그리고 이 국회 정상화에서 과거에 좀 실기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막말이나 이런 징계 관련해서 좀 눈치 보기, 봐주기 이런 어떤 태도도 국민들한테 좀 좋게는 안 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안타까운 게 황교안 대표가 조건 없이 5당 대표 회동을 받았잖아요.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당적으로 대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회도 따라서 정상화시켜서 추경 통과시키고 해야 되는데 5당 대표회담에 가긴 갔는데 가가지고 굉장히 속 좁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보니까는 여론조사 그 세부 이동을 보니까 중간층이 많이 이동을 했어요. 한국당이 계속 그 이런저런 그 이유를 들어서 국회의 발목을 잡는 그리고 추경 예산 이 상황에서도 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도 추경 예산 처리를 미루는 것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한국당이 터닝 포인트를 못 잡습니다. 계속해서 강경론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강경론으로 가면 여론은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 재밌는 거는요.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우리공화당 과거 대한애국당이죠. 상승세 아니었습니까? 2.4%가 나왔는데 보수층만을 놓고 보면 보수층에서는 무려 5%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물론 이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내년 총선 앞두고 어떻게 변할지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이 추이로 계속 간다면 특히 수도권에 굉장히 박빙승부로 결론이 난 선거구들이 많아요. 지난 총선에 보면 이거 한국당의 수도권 후보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한국당 차원에서도 이거 신경이 굉장히 쓰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공화당을 끌어안기에는 중간층의 표심이 또 눈치가 보이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4.3 재보선 때 그 일부에 나온 여영국 의원하고 그 당시 그 자유한국당 후보였죠. 강기훈 후보 사이에 표차가 500표 정도 됐는데
그 당시 대한애국당이 얻은 표가 800표. 그렇죠. 네. 아 정말 뼈 아팠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요. 예. 우리공화당이 한 4~5%로 만약에 정당 지지율을 돌파하면 우리공화당으로 비례대표 나가려는 분들이 꽤 몰릴 수도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이 뭐 그 경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우리공화당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굉장히 변수가 될 성공하는 수도 거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세요. 민주평화당 지지율이 1%대인데 민주평화당을 넘어섰어요. 우리 공화당이 최근 지지율에서.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뭐 5~6% 안팎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공화당이 총선 앞두고서 5%대 이상의 지지율을 일관성 있게 기록을 하면은 이거는 우리 공화당으로서는 대단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씁쓸한 부분은 네. 그분들이 탄핵은 잘못됐다. 네. 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또 정치적 논란은 또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유가람님 답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다니 아베 총리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무슨 부하 정도로 여기는 겁니까?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게 평균 민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어떻게 황교안 대표 취임 네. 그 즈음의 지지율로 서로 좀 주저앉은 듯한 느낌을 또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2월달 당대표 취임 직전의 여론조사 격차만큼 벌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벌어졌는지를 주로 살펴보니까 네. 중도층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격차가 18.2%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7.3%포인트였는데 네. 중도층에서 2배 이상이 더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중도층이 한국당을 좀 버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겁니다. 네. 그런 원인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이게 있죠. 이제 약간 리더십이 흔들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네네. 그 좌파 독재라는 프레임 그리고 장외 투쟁이라는 수단 이상의 네. 어떤 정치력을 못 보이고 있는 거죠. 그 이상의 뭐 한국당의 전략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대여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면모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또 황교안 대표가 이게 이제 원외라는 약점도 여기에는 일정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이 원내면은 네. 원내 전략에 더 깊이 개입할 수 있을 텐데 원내 전략에 개입을 못하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 사실은 지지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 거죠. 오히려 여러 가지 실책이 겹치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한일 갈등 국면에서 뭔가 이게 중심을 못 잡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지율이 어떻게 다시 그 상승세를 타지 못한다면은 이 내년 총선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총선전을 진두지휘 할 수 있을까? 당내에서 그런 회의론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내부 동요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TK,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당 지지율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쪽은 모르겠으나 수도권의 의원들이나 또 원외위원장들 같은 경우에 게다가 이제 공천물갈이 이런 내부에 뭔가 이게 분란 요인이 이게 겹쳐지면은 상당히 내부에서 여러 형태의 동요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당 내부에서는 실제로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한국당 지지율이 훨씬 높아질 거다. 한 10%포인트 이상은 높게 설정하는 게 정확하다. 이런 어떤 내부의 정서가 있습니다. 그 정서에 더해서 예. 민주당 지지율, 현재 예. 지지율의 마이너스 10%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싹쓸이하게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정서가 있어요. 또. 예, 그러니까 한국당 내부에서는 그렇게 크게 동요하는 건 없는데 다만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대국민 호감도라든가 지지도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약화된 건 틀림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대체제가 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지지도도 보수 진영의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는 있지만 네. 비호감 강도가 세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심 우려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로 인해서 일본의 경제 도발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일본 수출 규제의 그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다고요? 네,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가 단판을 해야 한다. 이게 25.4%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오차 범위 내에서
또 한 가지 이제 높게 나온 게 미국이나 WTO를 통해서 중재해야 한다. 이런 응답이 또 24.9%로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리고 민간 차원의 불매운동을 확실히 벌려야 한다. 이게 19.1%로 나왔고 또 이제 강경 대응 중에 하나인 정부 차원의 대일 수출 수입 규제를 해야 한다. 이게 13.9%로 조사가 됐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 단판 이건 이제 보수층에서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WTO를 통한 중재응답 이건 중도층에서 높았고 진보층에서는 민간 차원의 불매운동 확산 각각의 좀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매운동의 실효성에 대한 일각에서의 문제 제기와는 다르게 지금 국민들의 이 일본의 무역 규제를 보는 시각이나 국민들의 심정이 어떤 건지를 이 여론조사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정부가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일본이 저렇게 일방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 한일 관계를 깨는 한일 관계 산통을 완전히 깨는 저런 식의 대응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정부가 원칙적이고 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여론으로부터 굉장히 이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지금 이 여론조사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한국당의 지금 저 오락가락하는 중심 없는 그냥 뭐 원론적인 수준의 외교적 대응이라는 해법이 없는 이게 국민들한테 별로 그렇게 호응을 받거나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것도 여론조사 지표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일본의 그 극우 인사들하고 별 다르지 않는 주장을 펼친 점 이런 점도 사실 한국당에게는 악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조사는 지난 금요일 7월 19일 금요일에 전국 19살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5.4%의 응답률을 보인 것입니다. 전화를 통해서 조사를 했고 임의 걸기 방식으로 한 겁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 조사였죠. YTN 노종면의 더 뉴스의 의뢰로 조사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뭐 조사기요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자, 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SNS가 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폭풍 페북이다. 뭐 이런 글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청와대 입장은 개인의 SNS 활동일 뿐 공식 입장이 아니다. 청와대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야당은 아니 그 하실 일도 많고 또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그런 걸로 존재감을 드러낼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그 조국 수석의 SNS가 논란이 된 게 이번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새삼스럽지는 않은데 최근에 저도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쭉 봤더니 굉장히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주무가 아닌데 또 홍보수석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근데 이런 각도의 비판도 있고 또 다른 각도에서는 아베를 비판하는 건 좋다.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건 좋다. 근데 왜 우리 국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특히 이제 뭐 일부 언론을 포함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 평가를 하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박시영 대표님 저는 뭐 사실 선봉장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의 태도나 우리 보수 언론의 행태나 또 일부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개탄스러워하는 국민들이 많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서서 그걸 대변한 게 아니냐. 그러나 이제는 이제 좀 자중할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박시영 대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론의 눈동자까지 해서 김용민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